파리 생제르맹이 쿠프 드 프랑스, 그러니까 FA컵 결승전에서 3대0 큰 점수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기서 아쉬운 건 당연하게도 이강인 선수가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경기 흐름을 보면 전반전에만 바르콜라가 16분, 19분, 그리고 하키미가 43분에 득점을 하면서 전반전에만 3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드 랭스는 16위를 하면서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3일 전에 강등 플레이오프를 한번 치렀고요. 오늘 결승전, 그리고 5일 뒤에 강등 플레이오프 2차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등 플레이오프에 더 힘을 쓰는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결승전에 100% 모든 힘을 다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경기가 치우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교체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리카 헤르난데스 대신에 누누 멘데스가 빠졌고요. 그리고 파초 대신에 베랄두가 들어갔습니다. 늘상 이제 수비 라인에서 교체가 일어나면 파초 대신에 베랄두, 멘데스 대신에 리카 헤르난데스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도 괜찮고, 그리고 두에 대신에 에메리, 비티냐 대신에 하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 교체까지는 괜찮아요. 일단은 포메이션으로 보면 리카가 멘데스 대신 들어가고 베랄두가 파초 대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무스가 사실상 두에 대신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에메리가 비티냐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하무스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하무스가 먼저 나왔다는 것도 다소 좀 아쉬운 포인트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에메리가 먼저 들어갔다는 게, 사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만 해도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 3명에 더해서 그 다음 순번 정도는 됐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선발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에메리가 이강인보다 윗순위로 들어간다 라는 게 일단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에 네베스 대신에 이강인이 아니라 마요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베스 대신에 마요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포메이션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보다도 먼저 선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있고 경기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일단 선발 라인업을 제외하면 로테이션 자원들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하무스가 들어갔고 베랄두, 두에 에메리가 들어갔는데 이강인보다 먼저 미드필더 라인에 마요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엘리케 감독의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제 엘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워낙에 많이 돌리는 감독이라서 어찌됐든 선발로 나오지 않아도 출전 시간을 가져갔던 게 이강인 선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첫 번째 교체 자원, 공격이든 미드필더 라인이든 무조건 들어가는 자원이었고,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심지어 주전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다가 본인의 플랜에서 제외된 선수, 혹은 팀을 떠날 예정인 선수에게는 아예 경기에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센시오라던가 솔레르라던가 무아니, 이런 선수들도 겨울에 팀을 떠나기 전에는, 그 떠나기 전쯤부터는 아예 경기에 안 썼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어차피 떠날 선수니까 이 선수가 떠났을 때 떠난 그 빈자리에 대신 뛸 선수가 먼저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대신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마요르가 먼저 선택이 된다라는 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만 봐도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의 특성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엄청난 스위칭 전술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 이 쓰리톱인데,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거나 바르콜라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에가 왼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전방에서 모든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뛸 수 있는, 이게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하키미까지 올라오면서 하키미도 예를 들어서 뭐 반대편까지 가는 건 무리더라도 두에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덴벨레가 측면으로 나가면 하키미가 전방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올라오면서
비티냐 네베스가 뒤에, 그리고 최후방에 마르키뇨스, 베랄두, 멘데스가 이렇게 3백을 만드는데,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되고, 여기서도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파비안 루이스가 측면으로 나가면 바르콜라가 중앙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덴벨레가 내려가면 오히려 파비안 루이스가 최전방으로 침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요 5자리에 뛰는 선수들은 계속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도 올라오면서 자리가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3백을 제외하면 앞쪽에 있는 6명의 선수들이 계속 위치가 바뀌는 형태고, 여기에 더해서 멘데스가 올라가면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비티냐가 내려오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오늘 선발 명단에서 마르키뇨스와 파초 2명의 센터백을 제외하면 모두가 스위칭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만 봐도 이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인데, 두에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에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이게 제로톱의 역할이죠. 이강인 선수도 이제 이것을 많이 했었는데, 내려와서 두에가 돌아서는 순간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에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덴벨레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지고 있고요, 반대편에선 바르콜라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에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제로톱의 역할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뛰어나가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찔러주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덴벨레가 오히려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바르콜라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한 번의 스루 패스. 기본적으로 측면에 뛰는 선수들은 스피드가 아주 빨라야 되고요, 파리 생제르맹도 상대가 올라왔을 때 상대를 순간적으로 두에나 바르콜라라던가 덴벨레, 최전방에 있는 3톱 중에서 어떤 선수든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제로톱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측면에서 바르콜라나 덴벨레처럼 빠르게 달려나가는 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3톱은 모두 스위칭이 되면서 누구는 내려오면 나머지 선수들은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는 달려나가는 게 약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두에가 내려와서 바르콜라에게 찔러주고, 바르콜라가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바르콜라가 뛰어 들어간 다음에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번엔 두에가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덴벨레가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덴벨레 쪽으로 시선이 좀 분산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순간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덴벨레가 내려갈 때 파비안 루이스가 요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두에가 계속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덴벨레가 아예 밑에까지 내려와 있을 때 수비가 아무래도 덴벨레에게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그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뒤로 빠져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때 두에는 약간 내려와서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내니까 이 안쪽 공간에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파비안 루이스에게 패스를 줘도 되고 두에에게 패스를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에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뒤로 빠져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두에의 스피드, 그리고 두에가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파비안 루이스가 뛰어들어가면서 미드필더지만 덴벨레가 제로톱처럼 내려갔을 때는 파비안 루이스가 직접 최전방 공격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에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두에가 달려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달려 들어가는 두에,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파비안 루이스, 반대편에선 바르콜라가 뛰어갑니다. 이 스피드와 침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에가 빠른 스피드로 찔러줬을 때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이 공간에 도착을 하고요, 여기서 두에가 볼을 잡아서 파비안 루이스에게 줘도 되고 바르콜라에게 줘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바르콜라에게 넘겨주면서 바르콜라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 장면도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누구는 내려오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측면에서 끌어당겼다가 뛰어 들어가는 이런 계속된 움직임과 스피드, 침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저 공격 라인에 서 있으면 이강인 선수는 어떤 선수보다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패스가 전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이강인 중심,
볼을 잡은 다음에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이런 게 나오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볼을 많이 잡으면 당연히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는데 그러면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는 오히려 이강인이 뛰어가고 다른 선수가 내려와서 패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패턴을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골 장면을 보면 골을 넣었던 선수가 하키미인데 하키미가 일단 측면에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덴벨레, 중앙에 파비안 루이스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죠. 네베스도 있고 바르콜라도 올라가 있는 두에도 있고요. 여기서 하키미가 먼저 뛰어나가면서 측면을 넓게 써요. 그러면 이때 수비가 하키미를 따라서 나오니까 이때 덴벨레가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면 수비가 덴벨레에게 붙잖아요. 그래서 덴벨레가 여기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갑니다. 영리하게. 그래서 덴벨레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면 뒤에 있었던 네베스가 올라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요. 이것부터 일단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니까 뛰어들어가야 되는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내려가서 역으로 수비를 끌어당긴다 라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네베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냐, 네베스도 내려와 있고 비티냐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덴벨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대편에 아무래도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나 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일단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이 공간으로 아무래도 수비가 다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순간 덴벨레가 뒤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금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덴벨레가 아무래도 가장 수비 라인에서는 집중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니까 반대편에서 크로스 찬스가 왔을 때 덴벨레가 뛰어들어가니까 덴벨레에게 이번에 수비가 쏠려요. 그 순간 하키미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넓은 공간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래서 덴벨레에게 모든 수비가 쏠렸을 때 하키미가 손을 들면서 반대편으로 뛰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크로스, 여기서 하키미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만 봐도 얼마나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측면으로 벌렸다가 들어왔다가 기본적으로 패스를 얼마나 잘 줄 수 있느냐 라는 것보다 패스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는 능력이 100이고 오프 더 볼이 80이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도 90, 뛰어들어가는 능력도 90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선수가 패스를 줄 수도 있고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위칭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는 패스를 주는 것만 잘하는 선수로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당장 최근 10경기만 봐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0분이라고 찍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뛰었던 경기들을 보면 아스날전이라던가 아스톤빌라전 이렇게 주요한 경기에서는 안 뛰었고 이 주요한 경기의 앞뒤로 잠깐 뛴 게 전부예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현재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경기,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선발로 나왔던 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입니다. 이게 리그 페이지 때 경기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선발로 나온 적이 없고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16강전부터는 경기에 안 나왔죠. 이 리버풀전에는 101분에 나왔던 것이 전부고 경기를 안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고 경기를 거의 소화를 못했었고 리그에서도 이제는 출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FA컵에서도 쿠프 드 프랑스에서도 오늘 벤치에 머무르면서 지난 주말 리그 경기도 안 나왔는데 오늘 경기도 안 나왔다. 심지어 마요르에게 밀려서 안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분명히 흔들리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